오랜 세월 빙하로 덮인 미지의 땅. 국제 지구물리 관측년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조사대가 파견되면서 남극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탐험의 대상이었던 극한의 땅이 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발견하고 예측하는 과학의 영토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남극은 여전히 미지의 땅으로 남아있다. 남극은 한반도의 약 60배, 중국과 인도를 합친 것만큼 크다. 지구 얼음의 90%를 품고 있으며 이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58m 상승할 수 있다. 얼음의 두께를 알고 전체 면적을 알면 이제 부피를 하니까 부피를 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전지구적으로 얼마큼 이제 해수면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은 전지구 해수면을 58m 정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남극 빙상은 오랜 세월 눈이 쌓여 형성됐다. 강설로 얼음이 두꺼워지면 빙하가 점점 해안 쪽으로 밀려나서 바다 위에 뜨는데 그것이 해상 빙붕이다. 빙붕은 빙하가 바다로 유입되는 속도를 늦추고 난류의 유입을 막아서 빙하의 형태를 유지시킨다. 남극은 해수면과 마주한 땅의 높이가 위치에 따라 다르다. 동쪽 얼음은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있고 서쪽 얼음은 대부분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다. 만약 따뜻한 해수가 침식해 오면 서쪽이 동쪽보다 빨리 녹는 현상이 나타난다. 서남극 중심부에서 해안까지 안반이 연속적으로 경사진 곳에 거대한 빙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웨이트 빙하다. 스웨이트 빙하는 녹는 속도가 매해 빨라져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빙하, 심지어 종말의 빙하라고도 불린다. 스웨이트 빙하의 주변에는 과학 연구 기지가 없어서 쇠빙선이 아니면 접근이 어렵다. 빙하 근처까지 접근한 대한민국의 쇠빙연구선 아라우노에서 헬기를 이용해 연구원들이 현장까지 이동한다. 스웨이트 빙하는 가장 위험한 빙하로 인식되면서 빙하를 연구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그러나 남극의 극한 환경은 이들에게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빙하가 녹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빙하 아래쪽 해양 환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So this is under tension. The spring is under tension. We don't need this one because we've only got one. Can always actually take it off. So it's important to have that on. So you do both these up. You don't have to do them up tight. You can just nip them up gently. 연구팀은 해저 탐사를 위해서 고온의 물을 얼음에 분사해 구멍을 뚫는 열수 시추 방법을 선택했다. 오직 얼음으로만 덮인 빙하 위에서 고온의 열과 다량의 물을 지속해서 공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원상 박사와 국제공동연구팀은 이미 400m 두께의 스웨이트 빙하와 860m 두께의 난센 빙붕을 뚫고 해저를 탐사하는 데 성공한 이력이 있다. 대한민국의 제1호 쇠빙 연구선 아라운호는 스웨이트 빙하 연구의 바다 위 거점이다. 쇠빙 연구선이 남극 연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셈이기도 하다. 2024년 3월 50여일간 연구를 마친 아라운호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리틀턴 항구에 정박했다. 이번 항차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했던 이원상 박사를 만났다.
여기서 한 번에 오기도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스웨이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도 많고 그래서 접근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쇠빙선, 이렇게 튼튼한 쇠빙선이 있지 않으면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 수준의 쇠빙선을 보유한 나라 몇 나라 되질 않아요. Ok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Yeah, pleasure mine. So, Yeah, it's been amazing. yeah, it was really fun. So fun. Yeah, so looking forward to having you guys later on. Back in 2 years. 이번 항체에는 스웨이트 빙하를 비롯 아문센의 연구를 위해 해외 과학자 26명을 포함 총 52명의 연구원이 승선했다. 제가 그 연구 사업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저희 일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배가 우리 배이기 때문에 이 배랑 또 기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지랑 이런 커다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국제 공동 연구 팀을 모아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그 초대를 하고 9년, 20년 시즌이니까 20년도 1, 2월 달에 저희가 처음으로 스웨이치 쪽에 가서 연구를 했고 올해는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이제 재작년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제 4년 전에 그 바다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했던 장비들을 회수한 그런 수학의 계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극지연구소에서 이원상 박사를 다시 만났다. 현재 스웨이트 빙하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얼음하고 물하고 땅하고 만나는 지역을 저희가 지반선이라고 해요. 지반선이라고 하는데 이 지반선을 얼음이 얼마나 통과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통과하는지가 해수면을 얼마나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늠자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위치에 대한 측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 얼음 밑에 있는 이 환경, 얼음 밑에 있는 해양 환경이 인공위성으로도 안 보이고 배는 쇠빙선은 아무리 얼음을 깨고 들어가더라도 이 끝에 이 얼음이 한 200m, 얇게는 200m 되고 안쪽에 두꺼운 데는 한 1500m 정도 되는데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반선을 기준으로 해양에 노출된 빙붕은 빙하가 해안으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댐처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따뜻한 물이 계속 들어가서 얼음을 녹이면 빙붕은 힘을 잃고 빙하는 해안으로 쏟아진다. 만약 스웨이트 빙하가 붕괴되고 전부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최대 5.3m까지 올라가 전 세계가 잠길 수 있다. 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환남극 순환류라고 있어요. 그걸 환남극 순환류라고 하고 그게 좀 따뜻한 심층수가 있거든요. 환남극을 뱅글뱅글 돌아가는 따뜻한 심층수가 있는데 이게 돌고만 있으면은 안쪽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바다의 흐름, 해류 같은 경우에는 대기의 움직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 서풍이 강화가 되면은 이쪽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요. 이게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크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 연어가 이제 물 거꾸로 올라가듯이 따뜻한 물이 그 대륙봉 높은 대륙봉 그 저 고도 있는 곳까지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걔가 얼음 밑에까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온도가 한 1.1도 정도, 한 1.2도 정도 되는 되게 따뜻한 물인데요. 이 근처 온도가 영하 한 2도 정도 돼요. 한 3도 정도 높은 거거든요. 근데 얼음 근처에서 3도 정도 높은 거는 엄청나게 뜨거운 거거든요. 엄청나게 뜨거운 거라 그래서 이 서남극 쪽에 얼음 밑에 얼음이 엄청나게 빨리 녹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남극, 서남극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원상 박사가 서남극의 빙붕을 조사한 결과 한 해가 다르게 얼음이 빨리 녹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남극 순환류의 따뜻한 심층수가 지반선을 얼마나 통과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원상 박사는 2025년, 26년 시즌에 지반선 관측을 계획하고 있다. 저희가 항상 보면 봤더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지 않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하네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더라도 우리가 그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위험도가 점점 낮아지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게 어디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공포감이 커지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가가지고 관측을 해서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연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말의 빙하 스웨이트. 우리는 이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아라운호와 함께하는 우리 과학자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 수준이 아라운호 건조의 전과 후로 나누어질 만큼 아라운호는 쇠빙 연구선 이상의 존재다. 너무 감격스럽죠.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 그때는 이제 러시아 그 배를 임차해가지고 쇠빙선도 아니고 내빙선이라고 해서 그냥 얼음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데만 이제 이렇게 거의 뭐 얼음이 있으면 거의 피해 다녀야 되죠. 사실 그때 당시 참 많이 서러웠던 게 그 외국 파트너하고 그러니까 외국 과학자들하고 굉장히 파트너십도 맺고 그다음에 공동 연구도 하고 싶고 하지만 사실 홀대였죠. 보시다시피 이 멋있는 배가 이제 쇠빙선이 운영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라운호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03년 12월 7일 세종과학기지. 하루 전에 실종된 대원들이 연락을 해왔다. 5명의 구조대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로 고 전재규 대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극지 연구의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극지 연구소가 설립됐고 2009년 아라운호가 진수됐다. 아라운호는 1m 두께의 수평 얼음을 시속 3노트로 쇠빙할 수 있고 물자 보급 없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각종 해양 연구와 탐지를 할 수 있는 51종의 첨단 연구 장비까지 갖췄다. 아라운호는 움직이는 극지 연구소라고도 불린다. 이쪽에 또 보시면 이제 안티롤링 아이스 힐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얼음 지역에서 사고 나는 통계를 뽑아보면 90% 이상은 얼음 사이에 갇혀가지고 얼음 사이가 갇히면 얼음이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얼음도 같이. 그럼 이 얼음들이 움직이면서 그 사이에 갇힌 선박을 짓눌러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가동시켜주면 배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이제 얼음들이 얼어붙거나 하지 않고 계속 이제 깨지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갇힌 상황에서 선박이 탈출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가 전진하다가 원할 때 배를 멈출 수 있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DP 시스템도 갖췄다. 4대의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해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고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이기도 하다. 아라운호는 연구 활동 중 주변 선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조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이번 항차에도 남극해에서 발생한 우루과이 선박의 응급 환자 치료를 도왔다. 칠레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아라운호에 탑승한 의료팀과 국내에 대기 중인 극지의학회 소속 의사 4명이 원격으로 협진했다. 치료를 받은 환자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라운호는 2015년 남극바다 얼음에 갇힌 원양어선을 구조했고 2020년 코로나19로 파푸아 뉴기니에서 고립된 원양어선 선원들의 귀국을 도운 적이 있다. 다음 항차의 연구원들이 아라운호에 오른다. 이번 연구 시즌의 3번째 연구원들이다. 로저 23번. 네. 23번. 네. 이번 항차는 선장을 포함한 총 31명의 승조원이 탑승했고 여기에 의사 1명과
연구원 48명이 승선했다. 아라운호가 다시 남극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다. 쇠빙연구선 아라운호의 임무는 단지 남극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는다. 10월부터 4월까지는 남극에 머물고 7월부터 9월까지는 북극 연구에 투입된다. 2015년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아라운호는 연간 300일 이상을 운항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연구 수요의 60%밖에 소화를 못할 만큼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차세대 쇠빙 연구선의 건조다. 연간 거의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일수는 단지 80여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차세대 쇠빙 연구선이 건조가 돼서 정식 출항을 하게 되면은 아라운호는 남극 연구와 보급만 이제 주로 주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차세대 쇠빙 연구선 북극 연구만 전담하기 때문에 두 배가 합쳐서 연간 270여 일의 연구 항해 일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쇠빙 연구선은 쇠빙 능력이 더욱 강력해진다. 두께 1.5m의 얼음도 깰 수 있어 북극의 고위도까지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극해 전 지역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차세대 쇠빙 연구선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바꾸었으며 모듈형 컨테이너와 문풀이라는 장비도 새롭게 적용했다. 그물을 내리려고 하면은 아라운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윈치가 고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딱 붙박이로. 근데 저희는 윈치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여기 보관돼 있거든요. 얘를 이 크레인으로 올려가지고 여기다 내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을 하고 다시 컨테이너를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연구를 할 때는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꺼내 올려가지고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부분의 장비를 모듈형 컨테이너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라운에 없었던 문풀이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 밑에 구멍을 뚫어 놓는 겁니다. 배 안에서 그 구멍 문 열고서 장비 내렸다가 올리면 안전하고 더 많은 지역, 안전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시료를. 아라운호의 탄생으로 우리나라 극지 연구가 도약했듯이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도 우리의 과학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탈리아 마리오 주켈리 남극기지 해빙 활주로에 K루트 탐사대원들이 내렸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로부터 약 7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장보고 과학기지까지는 차를 타고 8km를 더 가야 한다. 우리나라 이제 극지 연구가 지난 1988년에 세종기지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에 이제 아라운호 건조, 그리고 2014년에 장보고기지 건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는 도전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극지 연구가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미답 영역이 바로 남극 내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장보고기지 건설을 했을 때 그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가 이제 내륙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이제 장보고기지가 맡게 됐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미답 영역인 내륙으로 가자 해가지고 2017년부터 저희가 K루트라는 이름의 내륙 진출 루트를 개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K루트 탐사대가 장보고 과학기지를 출발했다. 남극의 연구기지는 위치에 따라 연구 주제가 달라진다. 세종과학기지는 킹조지 섬에 위치해 있어 주로 남극해 해양 연구와 기후, 대기, 생물 등을 연구하고 있고,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극 대륙에서 빙하와 운석, 생물 등을 연구한다. 하지만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내륙에서만 가능한 천문 우주 관측과 빙저호 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보고 과학기지를 출발해 약 200km까지는 빙하 표면에 생긴 깊게 갈라진 틈, 크레바스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크레바스가 눈에 띄면 피해서 갈 수 있으나 눈으로 덮여서 크레바스의 존재를 알 수 없다면 그것은 무서운 함정이 된다. 그래서 K루트 팀은 항상 크레바스를 확인하고 전진해야 해서 이동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지금 더 내려가셨어? 예, 좀 더 내려가셨어요. 클라이밍이요? 클라이밍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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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밑으로 계속 넓어져요? 지금 난생 빙하 쪽으로는 넓고 산 쪽으로는 1m 50 정도, 1m. 네,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넘어올 때 1호차가 일단 넘어가서 어느 정도 대비가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보고 한 대 나가고 그 다음 차 들어오고 여기에 크레파스가 가 있어요. 이렇게 가 있어요. 이걸 지나가줘야 안정적이에요. 가급적 중간에 가서 캠프 치고 자지 않는 걸로. 남극은 평균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다. 때문에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진입하려면 가파른 경사지를 지나야 한다. K루트는 내륙기지 건설을 위한 통로면서 내륙 연구를 위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이동 중에 얻은 시료들은 수십만 년 전의 기후와 대기 환경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한 기지 건설의 기초가 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눈이나 에어로졸 같은 환경 시료를 채집해 분석하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K루트 탐사대는 현재 빙하 2,000m 아래에 있는 호수 빙저호를 발견해서 빙저호 시추도 진행하려고 한다. 빙저호 연구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수천만 년 고립된 호수 속 생명체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 월척이다. 시료는 극지연구소 냉동 실험실로 가서 이제 이 용도에 맞게끔 잘라요. 자른 다음에 그 자른 그 얼음을 녹여가지고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과학적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한 곳에서 시료는 얼마나 채취하시나요? 연구 목적에 따라 틀린데 최대 10m까지 가능하고요. 이번 시즌에는 3에서 4m 정도 깊이의 시료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빙하는 보통의 얼음보다 밀도가 높고 공기가 층층이 압축되어 있어 수백만 년 전 기후를 복원하는 단서가 된다. (2023년 12월 17일) K루트 탐사대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콩코르디아 기지에 도착했다. 콩코르디아 기지와의 인연은 2년 전 K루트 탐사대가 타국 최초로 콩코르디아 기지를 방문하면서부터다. 기지의 친구들을 위해 탐사대가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로 했다. In 2 days, I haven't eaten for 2 days. K루트 탐사대가 이곳을 마지막 진출 지점으로 삼은 이유가 있다. Ideally would be to fly every day, twice a day. From second flight, just choose IATA. Okay. Okay. 경비행기에 빙하 투과 레이더 안테나를 장착하고 비행을 시작한다. 비행기는 콩코르디아 기지부터 내륙 기지 후보지를 오가며 주변 지형을 파악한다.
2017년부터 도전을 거듭한 끝에 장보고 과학기지와 남극 내륙기지 후보지를 잇는 1512km의 육상 루트가 확보되었다. 여기에 내륙 탐사 진출팀이 기지로 복귀하면서 개척한 신규 루트와 빙저호와 블루아이스 등을 연구하기 위해 개척한 과학 루트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이 남극 내륙에서 확보한 육상 루트는 2200km에 이른다. 현재 우리 극지연구소에서는 2032년까지 내륙에 기지를 짓겠다라는 지금 이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루트의 일단 최종 도착 지점은 아마 그 내륙 기지를 건설하게 될 후보지가 될 거고요. 다만 이 K루트가 이제 도착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그 내륙에서 기지를 건설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빙하시추나 또는 빙저호 연구 또는 또 지금 외국 같은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주 탐사와 관련된 그런 극한지 공학 기술들을 남극 내륙에서 이제 실증하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 K루트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이제 현장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극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와 이탈리아 6개국이 운영하는 5개 내륙 기지가 있다. 우리나라가 2032년까지 내륙에 기지를 세우면 남극의 6번째 내륙 기지가 된다. 거점을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지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을 진행을 해서 남극 조약이라는 국제법에 의거한 의사결정 체계에서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얻고 승인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차곡차곡 진행해서 목표대로 그 내륙 거점을 열고 내륙 기지를 열어서 마음껏 연구하는 게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1959년 남극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남극은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7개국이 남극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중복된 구역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었다. 이러한 분쟁을 막고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자 1959년 12월 1일 기존 영유권 주장국 7개국과 영유권 비주장국인 미국, 소련, 일본,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총 12개국이 모여 남극 조약을 체결했다. 남극 대륙은 평화적인 목적의 과학 연구만 허용된다고 제1조에 명시했다. 그리고 남극 조약 제9조에 따라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 ATCM을 만들었다. 현재는 총 29개국의 협의 당사국이 있다. ATCM은 남극 주요 정책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여기서 채택된 조치는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1991년 ATCM에서 남극을 평화와 과학에 전념하는 자연보호구역으로 명시하는 남극조약 의정서, 일명 마드리드 의정서가 체결되고 1998년에 발효됐다. 남극조약 체제를 지탱하는 최상위 규범 중 하나로 이 의정서는 2048년 ATCM에서 재검토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The Madrid Protocol will be revised in 2048, but it will not stop. It will continue. It's only that the countries will look at the text and see if they change something. It's virtually impossible now that some change will happen, because every year the world is more worried about the environment, about climate change. ATCM에 참여한 국제기구로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스카와 남극의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남극 프로그램 국가운영자위원회 컴넷,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까밀라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인 최초로 스카 의장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남극 조약의 기본적인 정신은 평화뿐만 아니고 과학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리드하는 것이 바로 스카입니다. 남극에서 결정되는 대부분의 국제적인 중요한 문제들은 다 과학적인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을 규제한다. 이런 것이 과학적인 자료가 필요하죠.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남극조약은 스카의 과학적인 자료, 과학적인 권고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루트 탐사를 위해 미답지 연구단으로 참여했던 김혜동 의장에게 K루트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다. 남극 내륙에 기지를 간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과학적인 역량을 넓히는 건 물론이지만은 전 세계에 우리 남극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또는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남극 내륙 진출의 꿈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건 장보고 과학기지가 있어서였다. 2005년 우리나라는 두 번째 남극 과학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건설지를 확정한 뒤 2012년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4년 2월 12일 장보고 과학기지를 준공했다. 최종기지는 섬에 있고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지를 짓자마자 연구자들이 남극 내륙 연구를 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꾸준히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2번 정도 도와줬고 러시아 쇠빙선에 우리 연구자를 태워줬고 그리고 또 호주가 자기네 그 쇠빙선에 우리 연구자를 태워줬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보내줬고 해서 3년 정도 노력을 해서 몇 가지 이제 후보 지역을 찾았죠. 그래서 그 후보 지역을 아라운호가 나오면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장보고 기지가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장보고 과학기지는 우리 과학자들의 집념과 주변국들의 협력으로 이뤄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극의 5개 관문 도시 중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를 이용한다. 때문에 뉴질랜드와의 협력과 소통이 기지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크라이스트 처치에는 아라운호에 정박항이 있고 장보고 과학기지로 들어가는 항공망도 갖춰져 있다. 이탈리아나 미국 등 남극 서남부 지역에 진출하는 국가들도 이곳의 물류시설을 이용한다. Antarctica is a really difficult place to operate. It's a long way away. We're here relatively close, but we're still, 3,500 kilometers, or about a 7-hour flight from Antarctica. So collaboration is really key to being successful. We can be much greater through the combined efforts than just the simple sum of our parts. We share a lot of assets in terms of logistics, in terms of flying people south and so on. So that's one area of collaboration. Another key area of collaboration is with our Korean friends as well. 크라이스트 처치의 가장 큰 손님은 미국이다. 미국은 남극에서 규모가 제일 큰 맥모도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크라이스트 처치에 군 항공기 경납고 및 각종 지원 시설들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칠레 협력센터와 같은 한 뉴질랜드 협력센터를 이곳에 세웠다. 장보고 과학기지와 아라운호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여러 나라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 쪽과 인프라 지원을 양쪽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 이제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학예 연구 기간에는 연구 인프라도 지원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뉴질랜드랑 한국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연구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극지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무엇인지를 이쪽에 소개도 하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는 주요국들과 협력하고 남극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극 관문 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캔터베리 대학교에 있는 남극학 연구 전문기관 게이트웨이 안타티카가 대표적인 사례다.
Antarctica New Zealand is the government body who looks for the logistics and the financing of the programs, and Gateway Antarctica is doing the research and the science. So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but we rely on each other. So to come or to go to the Antarctic. 우리나라의 경우 극지 연구소가 시설 운영부터 연구까지 모두 관리하지만 뉴질랜드는 정부 기관이 시설을 운영하고 대학은 연구에 집중한다. 캔터베리 대학교에는 눈길이 가는 구역이 또 하나 있다. 남북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 ATCM의 자문기구 중 하나인 남북 프로그램 국가운영자위원회 컵랩의 사무국이다. 여기서 컵랩의 사무국 부국장 산드라 콜롬보 씨를 만났다. We should mention that COMREP is only one of 3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advice to the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s. Those are the annual meetings that are the governing body of Antarctica. So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is opportunity to provide advice and recommendation to this organization. 컵랩은 남극의 주요 시설 운영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내륙기지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자문을 구했다. Food or fuel to Antarctica. So I think we can use a couple of examples here on the Antarctic plateau. For example, Concordia, which is the European is a very interesting European project. Subsequently to Concordia via airplane. So the airplane flight is obviously the fastest way to reach Concordia, weather permitting. And in the same way, they're moving from Article to Concordia personnel, light cargo, food and supplies, or light equipment for scientific research. And that's the Italian part of the very similar situation is the same with South Pole Stat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they are arriving from Christchurch to McMurdo, and then from McMurdo, personnel will be moved to South Pole via air with an air bridge, and some cargoes will be moved with traverses run by tractors and sledges. And very similar situation is happening also for the Japanese Dong Fuji, or the Chinese Kunlun, or the Russian Vostok Station, that are all 3 of them located on the Antarctic plateau. 컵랩이 2017년에 발간한 남극기지 목록에 따르면 남극에는 총 76개의 기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들 중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기지는 모두 34곳, 전체의 45%에 달한다. 특이한 점은 내륙기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활주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컵랩의 자료에서 확인한 34개의 활주로 중 남극 출입을 위한 활주로는 기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기적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략 8개에서 9개로 추정된다. 이 중 3개는 암반 위에 지어졌고 나머지는 암석의 얼음 위에 지어진 빙원 활주로 혹은 바다의 얼음 위에 지은 해빙 활주로다. 암반 활주로는 도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남극 내륙에는 전무하다. 현재 세종과학기지는 칠레 프레이 기지의 암반 활주로, 장보고 과학기지는 이탈리아 마리오주 켈리 기지의 해빙 활주로를 이용한다. 10월 중하순부터 11월 중하순까지 해빙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기간이 워낙 짧아 남극 출입에 제한이 많다. 항상 경쟁이 심하죠. 그럼 누가 들어갈 건지 비행기표는 뭐 한정돼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아라운으로 나오고, 아라운도 사실 연구선이기 때문에 해양 연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야지 되는데, 근데 나오는 인원이 아라운이 없으면 못 나오면 당연히 아라운을 이용해서 연구해야지 되는 분들도 나올 때 대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기지의 해빙 활주로가 기온의 변화에 따라 아예 운영이 안 된 적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2년 10월에는 해빙 활주로의 얼음 두께가 1.2m를 기록하면서 2022년 23년 시즌에는 하늘길이 막혔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한 것이었을까? 2012년 극지연구소에서 발간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활주로 건설 및 항공망 구축 방안을 보면 장보고 과학기지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활주로 건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보고 과학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송수단으로 항공망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이를 실현에 옮기고자 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처음에 12년에는 이제 극지연구소의 자체적인 소규모 정책 사업으로 제가 기획을 했고요. 그 자료를 이제 해양수산부에 브리핑을 하고 나서 2015년에는 그 해양수산부의 정책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전문 그 항공 활주로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그 건축회사랑 같이 용역을 받아서 현지 실사를 하고 기획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죠. 2012년 당시 이탈리아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를 찾고 있었다. 극지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함께 총 7개의 후보지를 조사한 끝에 최종 4개의 활주로를 선정했다. 이탈리아 기지 주변의 안반과 빙퇴석 지역, 장보고 과학기지 주변의 안반과 해빙 지역이다. 1차 시험 비행은 허큘리스 수송기로 이탈리아 기지 주변의 안반 활주로와 빙퇴석 활주로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시험 비행한 기장이 보내온 메일이 보고서에 실려 있다. 메일에 의하면 빙퇴석 활주로가 비행기의 접근이 뛰어나고 바람을 마주할 수 있어 비행에 이롭다고 한다. 다음은 바슬러 경비행기로 4지점 모두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 나머지 3곳에 비해 장보고 과학기지 주변의 안반 활주로가 접근성이나 경사, 길이 등 모든 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허큘리스 수송기로 또다시 시험 비행을 진행했는데 기장의 메일에 의하면 장보고 과학기지 주변에 있는 안반 활주로는 평탄하고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며 이착륙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기지 주변의 빙퇴석 활주로는 경사가 개설 기준치인 2%를 넘어 비행기의 꼬리 부분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 유력 후보지로 이탈리아 기지 인근의 빙퇴석 활주로와 안반 활주로, 그리고 장보고 과학기지의 안반 활주로 3곳이 선정됐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함께 토목 측량을 진행하여 3곳 중 가장 적합한 후보지 1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측량 결과 장보고 과학기지 부근의 안반 활주로가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보고서는 적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탈리아와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다시 세밀한 조사에 착수하여 2015년 7월 장보고 과학기지 주변의 활주로 건설과 항공망 구축 계획을 밝힌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다. 남극 내륙 최초의 안반 활주로가 계획되는 순간이었다. 남극 대륙에는 활주로를 건설할 만한 기반함 지역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땅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 기지와 같은 시설은 사실은 거의 천우신조 같은 환경입니다. 이게 만약에 활주로가 건설이 된다면 남극 대륙 내의 유일한 기반함 활주로가 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로 정책 방향을 바꾼다. 세계 각국의 북극 진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근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남극 사업에서 이제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쇠빙선 아라온호의 건조였고요. 그거로 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남북극을 다 연구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북극해 항로나 개발이나 또 수송 기지에 대한 수송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려면
조금 더 큰 쇄빙선이 하나 있어야 남북극을 다 커버를 할 것 같아 해서 그 제2 쇄빙연구선 건조가 이슈가 됐고 그걸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추진을 했죠. 근데 그건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 예타에서 계속 추진이 되지 못하고 이게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사업은 사실은 이 제2 쇄빙선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는 거론하지 말자라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장보고 과학기지의 안반 활주로 건설 계획이 미뤄진 사이 이탈리아는 기존에 조사됐던 빙태석 활주로를 2017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했다. 개설 시기는 이탈리아 공군과 협의 중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남극 진출 후발주자였지만 세종과학기지의 건설, 쇄빙연구선 아라운호의 건조, 장보고 과학기지의 건설로 이어지며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리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와 남극 내륙 진출을 위한 K루트 완성, 내륙연구기지의 건설까지 남극 연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다. 그간의 노력들은 분명 한국 과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남극의 아로새길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아쉬운 점, 우리가 놓쳤던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남극에 진출한 어느 나라에도 주어지지 않은 환경, 남극 내륙 최초의 안반 활주로를 상상해본다. 인류는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함부로 대해왔다. 화가 난 지구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라는 무서운 얼굴로 우리를 역습해오고 있다. 미지의 세상 한가운데 지구를 삼켜버릴지도 모를 빙하가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향방을 가늠할 수 없다.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곳, 남극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남극을 연구하는 인재를 확보하는 일, 남극을 연구할 인재를 남극에 보내는 일, 남극을 연구할 자본을 만드는 일, 모두 과학을 대하는 정부의 인식에 달려 있다.